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연주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음악 치료라는 분야인데요. 오늘 비욘드 인터뷰는요, 이 음악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멀리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수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이제 모실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터인데요. 내가 굉장히 지금 우울해요. 슬프고. 네. 그럴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날까? 뭐 터키 행진곡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비창처럼 쫙 가라앉고 우울한 음악을 들어야 하나? 실제로 음악 치료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고, 제 친구들도 맨날 저 만나면 난 뭘 들어야 되냐 맨날 물어보는데, 뭐 이제 제 대답은 맨날 그냥 집에 있는 거 들어라 뭐 이렇게. 예? 무슨 좀 썰렁한데요. 뭘 네. 집에 있는 걸 들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기자할 때만 해도 네, 언론에 단골로 등장했던 게 뭐 슬플 때는 뭐 네, 무슨 곡을 차이콥스키. 들어라 해갖고 뭐 10개, 20개 맞아요. 쫙 추천하고 네. 뭐 할 땐 뭐 이런 음악. 근데 그게 네. 별로 근거가 없다. 그게 히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음악 치료가 처음 저희 소개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 그때 처음 이제 그 단어가 책이 들어오면서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음악 치료 컨셉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저희 나라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 첫 번째 책 제목이 비발디를 들으며 시작하는 아침인가 뭐 그랬어요. 야, 굉장히 오래된 멋지네요. 책인데요. 비발디로 예, 아침에. 예.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페이지마다 이렇게 리스트가 쫙 클래식 곡이 있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전부 다 이제 음악 치료는 뭔가 어디 가는 점에 뭘 듣고 이제, 근데 굉장히 사실 매력적이잖아요, 아이디어 자체가. 이 지금 인터뷰가 지금 초반부터 이 어려움에 부닥쳤는데요. 네. 저희야 이제 처음 모실 때 네. 그냥 리스트별로 쫙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모차르트 이펙트인데, 그게 대표적인 어떤 모차르트 이펙트 처음에 소개될 때 논문이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한 논문인데, 음악 교육 하시는 어떤 심리학 하시는 교수님들 두 분이 그냥 아주 전형적인 실험이에요. 왜 심리학 그 개론 수업에 한 100명씩 듣는 수업에 가서 모차르트 음악 틀고 공간 지각 검사를 시켰어요. 네. 모차르트 한 반은 틀고 한 반은 안 틀고 검사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 모차르트 틀어놓고 한 반이 좀 잘 나왔더라 해서 통계 돌려서 유의하다 해서 논문을 내신 거예요. 좀 어설프네요. 네, 그래서 대단한 논문도 아니고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뉴욕 그 미국에서 이 기사거리를 찾던 이제 기사분이 기자가 문제네. 기자가 그걸 픽업을 해서 네.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모차르트 makes you smarter 해가지고, 와. 모차르트는 너를 이제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제목이 헤드라인이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실제 대상이 누군지 뭘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모차르트를 들으면 똑똑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에 그게 사진이 이제 아기가 모차르트를 듣는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일관된 결과 안 나오고, 그 모차르트 음악이 주는 이제 효과가 무엇인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모차르트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진 가장 과학적인 변화는 각성이 좀 더 되더라, 브레인을 찍으니까.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좀 더 나아졌더라. 근데 아하. 인지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은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라 하면 뭐 기억하고 네, 뭐 그 이런 IQ 기능은? 테스트나 뭐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지능이나 인지 기능. 이쪽에는 이제 21세기 들어서 뇌를 찍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왔는데, 결국은 모든 음악이 다 각성을 시키더라. 꼭 모차르트가 아니어도 되더라. 뭐 베토벤도 되고 차이코프스키도 네, 다 된다. 여러분 조용필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BTS도 되고 다 BTS도 되더라. 되고. 갑자기 좀
방송이 좀 썰렁해졌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옛날에 왜 수학은 좌뇌고 음악은 우뇌고 뭐 이렇게 그렇죠. 편제 이렇게 반 나눠서 생각했는데 실제로 찍어보니까 음악이 전 영역을 다 쓰고 좌뇌 우뇌를 다 쓰고요. 그거를 이제 음악가와 비음악가를 비교하는 이제 브레인 연구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일정 아주 인텐시티, 그러니까 강도를 굉장히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게 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이 연구를 해서 이걸 안 한 사람이랑 비교를 했더니 이제 좌뇌 우뇌 연결하는 그 뇌량, 그 가운데 네. 거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와. 왜냐면 정보를 양쪽에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많아서 자꾸 바보 같은 질문 드려 죄송한데 그래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할 때는 밝은 노래를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가라앉는 노래를 듣는 게 좋아요? 네.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는 본인 경험을 빗대서 다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에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원리 중에 이제 동질성의 원리 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그다음에 내 내면 상태가 유사해야지 내가 여기에 변화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 음악을 듣는 이유가 우울감을 개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뀌려면 처음에 듣는 음악이 나의 우울한 상태랑 굉장히 유사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울할 때는 조금 발라드 같은 좀 슬픈 그렇죠. 그런 노래가 네. 오히려 또 그래서 좋다. 나를 반영하는, 나를 이해해주는 음악을 듣고 거기에 이제 동화가 좀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곡목으로 조금 이제 템포가 좀 빨라지거나 좀 밝은 음악으로 가시면 기분이 따라가요, 음악을. 그래서 이제 연주된 음악만 들어서 내가 잘 동화하기가 어렵거나 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 이제 가사가 있으면 좀 더 명료하잖아요. 나의 심정을 읽어주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이제 좀 더 명료하게 내가 동화할 수 있고. 와, 그러니까 동화라는 표현이 아주 네. 딱 와닿네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클래식이 좀 뭐 레벨이 높다, 뭐 네.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이 음악 치료를 할 때 대중음악이 좋아요, 클래식이 좋아요? 뭐가 더? 진짜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클래식 음악 전공자거든요. 네? 예, 제가 음대 나왔어요. 그래서 음대를 또 나오셨어요? 네, 저 아주 음대 어디 뭘? 바이올린 전공했고요. 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뭐 멋있다. 악장도 하고 네. 악장도 하셨다고요? 네, 뭐 다 했는데 그래서 대단하세요. 이제 사실 네. 이제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그렇죠. 많이 연주하고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음악 치료 전공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중가요와 일반인이 좋아하는 모든 그 환자분들이 딱 들어서 알고 너무 친숙하게 느끼는 뭐 이런 음악들만 주로 계속 쓰고 있고요. 음악 치료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 잘 듣던 음악들을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집중해보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집중하는 데 음악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무슨 앨범을 사야 되거나 뭐 멜론에 가서 뭘 다운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음악이랑 있었던 그런 음악들을 다시 들으면서 좀 자기를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건강에, 정신 건강에 중요하고요. 60 이후에 이제 노화가 되었을 때 본인들에게 그 이제 인지적인 뭐 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나요. 사실 음악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랑 안 하신 분들이랑. 그 말씀은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그렇죠. 사람하고. 우리 보통 사람도 젊었을 때 좀 악기 연주 배우고 네. 그거 권장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니 제가 악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바이올린을 지금 안 키고 있고요. 저는 문제고. 근데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하모니카 뭐 이런 것들 사서 하모니카가 쉬운가요, 배우기가? 하모니카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 뭐 좀. 그러니까 80년대 느낌 나서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무슨 PD가 피식하잖아. 근데 딴 얘기 그 추천하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뭔가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비싼 악기를 사고 막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릴 때 유망주, 악기 유망주들한테 중요한 거고요.
그 일반 분들이 삶에서 뭔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진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진짜 생각만 하고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하고 있는 게 중요해서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악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재밌냐. 근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건 스트레스죠. 네, 가족사랑 음악치료센터에 왔습니다.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김수아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신가요? 뭐 직업이랄까, 성별, 나이? 매우 광범위해서요. 제가 만났던 가장 어린 내담자는 4살. 4살짜리가 있어요? 네,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그 4살짜리 아동이 이제 이 유모차를 타고 거기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적도 있고, 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쭉 있다가 뭐 치매 노인들 최근 정말 많아지셔가지고 또 이제 호스피스 노인까지. 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만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몇 분은 소방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근데 공무원님들이 힐링 캠프처럼 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하기 싫은, 지시에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말로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지시를 하게 되죠. 합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분명히 나는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지만 음악이 계속 끌고 가는 방향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 음악은 만약에 라라라 하면 딴 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인식 연속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끌려 들어갔군요. 네. 오. 이제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서 고등학생들, 일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그 선생님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악은 언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내놓지 않아도 음악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춘기 혹은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돼서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우울하고 좀 짜증나고 요새 막 좀 화도 많이 내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음악 치료 받으면 좀 도움 받나요? 어떻게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음악 치료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세요? 우리가 비타민 먹는다고 병이 있구나, 나쁘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 활력소 같은 역할을 네. 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그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무드가 좀 안 좋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가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뭐 국가요? 독일 국가, 뭐 러시아 국가, 중국, 영국 국가도 굉장히 근엄하고, 아무튼 국가를 들으면 갑자기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네. 막 이렇게 막 업되거든요. 네네. 이건 제가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 좋은 전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내가 지금 우울해졌다, 에너지가 좀 떨어졌다, 어허. 뭔가 무기력하고 동기가 없다, 이럴 때 그런 진취적인 음악으로 나의 인지적인 사고 전에 이제 정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진취적인 음악들로 나의 정서를 환기시킨다면 그 동기, 음악으로 일어난 뮤지컬 이모션은 굉장한 동기 유발제고 또 활동, 행동할 수 있는 증폭제가 되거든요. 그 러시아 국가가 아주 비장하거든요. 네. 들으면. 노래 속에서 막 이런 그 에너지가 제가 흥분하죠. 그런 걸 바탕으로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거 알 수 있거나 뭐 뭔 소리야? 뭐 그런 게 나를 있어요.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듯이. 네. 예. 제가 뭐 신랄하게 얘기하셔도 아니요,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사이코인데 뭐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전 사이코가 아니니까. 네, 그런 말 하셔도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그 음악과 그 가사들을 다 이제 해석하고서도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것이 기꺼이 좋다. 나는 이것을 나의 지금 무기력과 바꾸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자 가수가 언어로서 얘기하는 노래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음.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마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뭐 뭘 잘 알아야 되고 소질이 있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전혀 없으시고요. 음악 치료에서 또 이제 개입하는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뭐 수동적인 음악 치료, 뭐 적극적인 음악 치료 이렇게 있다면 저희 센터에서 제가 주로 하는 기법은 적극적인 단계. 네, 그래서 오늘 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나요? 네, 뭘 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뭐 연주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둘 다 해야 돼요? 네, 네, 연주하시고 저 또 꽝인데 음악 젬병인데 상관없나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